감사합니다. 워낙 오늘도 좋은 토론문 보내주셔서 제가 가급적 발표를 간략하게 마치고 토론하시는 데 대해서 제가 또 응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일단 원래 연구 제목이 너무 길어가지고 PPT에는 좀 요점을 써놨습니다. 플랫폼의 기업 결합, 이게 저의 연구의 초점인데요. 특히 좀 새로운 시도인데 제2차 관련 시장이라는 것을 획정해서 플랫폼 기업 결합의 심사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목을 초점을 맞춰봤고요. 지금 우리 공정위는 좀 낮습니다. 아직은 플랫폼 기업 결합이 많이 안 들어왔고 이제 시작되는 단계라서요. 그런데 서구의 이 경쟁 당국들은 왜 이 많은 소위 킬러 인수합병, 신생 경쟁자를 초기에 인수한 다음에 제거해버리는 이런 행태를 놔두느냐. 기업 결합이 너무 실효성이 없다. 기업 결합 규제가 너무 실효성이 없다. 이런 비판에 아주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될 연이은 플랫폼 기업 결합 심사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경쟁법의 목적을 재검토하자는 분도 있고, 또 입법부에서는, 각 의회에서는 아예 그러면 기업 결합하고 싶은 사람이 이거 경쟁 제한 우리 없다는 거를 딱 부러지게 증명해라, 이런 법안을 막 연달아 내고 있습니다. 그 논의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일, 그러니까 기업 결합 심사에서 경쟁 제한적인 기업 결합을 잘 걸러내는 일, 이 일을 우리가 플랫폼 산업에서도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 프레젠테이션은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기존 기업 결합에 도대체 어떤 점이 보완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요. 그래서 이 기존의 법리로 반영 못한 그런 특수한 면이 도대체 뭔지 이거를 또 살펴보고, 그래서 이 문제점을 또는 부족함을 보완하고 플랫폼 결합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2차 관련시장 접근법, 제2차 관련시장 말이 길어서 앞으로 그냥 2차 시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고 적용하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고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건을 살펴보는 게 아무래도 빠르겠죠. 여러분들이 아무 친숙하시니까. 배달의 민족 요기요 결합, 많은 관심도 집중됐고 공정위에서 잘 처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락이 됐습니다만, 이 사건 자체는 큰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의 사건에 대비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시장 획정에서 저는 배달앱 시장으로 관련 시장 획정한 결론에는 크게 이의가 없고요. 방법에 이제 주목을 하고 싶었는데요. 공정위는 배달앱의 소비자 측면과 음식적 측면을 기본적으로 구분을 하셨는데, 이제 임계 매출 감소 분석, 그거 할 때는 이제 양면 가격의 합을 보셨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앞으로 단일 시장을 획정하는 쪽으로, 양면을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한 쪽으로 가실까 해서 지금 한번 그럴 경우에 문제는 없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배달앱의 소비자 측면은 무료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분석 도구가 이렇게 그냥 순탄하게 적용이 좀 안 되는 면이 있고요. 둘째로는 배달앱
배달앱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이지만 소비자 측면에서 배달앱이 직면하는 경쟁자와 이 음식점 측면에서 배달앱이 직면하는 경쟁자와 경쟁의 양상이 다를 수 있는데, 이걸 한 덩어리로 혹시 앞으로 가게 되면 그런 거를 놓칠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다행히 민혜영 과장님 토론문 보니까 그거는 아니신 것 같아서 일단 안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쟁 제한성 판단에서 배달앱 시장 내에서 이 결합하는 회사들이 99.15%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요기요의 매각을 요구하는 그런 구조적 조치를 내렸는데, 99.1%면 구조적 조치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옛날에 이베이 지마켓 결합 사건에서도 70%가 넘는 그런 점유율이 나왔는데도 구조적 조치를 안 했죠. 그래서 차이가 뭔가, 일단 의결서를 보면은 시장의 동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픈마켓의 경우에는 막 신규 진입도 활발하고 유효하고 그런 충분한 진입이 가능하고 이렇게 보였는데 반해서 이제 배달앱 시장은 신규 진입자들이 그동안 별로 힘을 못 썼다는 거죠. 그래서 동태적 측면에서 이건 구조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차별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99.1%니까 결론은 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결합 당사 회사가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가 합했을 때 평면적인 이 점유율의 상승 이상의 어떤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해서 문헌을 봤더니 박은정, 곽기호 두 분께서 이 두 회사가 하나는 이렇게 음식점에 치중하고 또 하나는 소비자에 치중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그 보완제를 좀 많이 이렇게 흡수를 하고, 다른 하나는 또 대체제를 좀 흡수하는 상당히 상이한 전략을 통해서 성장했는데, 이 둘이 합쳐버리니까 정말 가공할 그런 복합체가 생긴다는 거죠. 저는 이 말에 상당히 공감이 갔는데, 근데 이런 거를 알려면은 이거는 배달앱 시장만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점. 그 다음에 이제 쿠팡이츠가 그 다음에 잘해서 그러나 쿠팡이츠의 약진도 공정의 결론을 바꿀 정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왜 쿠팡이츠의 약진이 미리 점쳐지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역시 쿠팡이츠의 경쟁력이 배달앱 시장 외부에, 다시 말해서 그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 획득한 여러 고객 노하우 등등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여겨지고,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또 어떤 세미나에서 들었는데, 카이스트 김민기 교수님이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력의 비결은 어떻게 소비자에 대한 공통적인 접점을 확보하는가. 배달앱과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잘 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 보면 스마트폰이라는 아주 소비자에 대한 공통된 접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라는 접점을 매개로 해서 쿠팡이 아주 경쟁력을 발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웠고요. 그런 분석이 조금 더 있었으면 했고요. 물론 공정위에서도 그 관련 시장 외부, 배달앱 시장 외부의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어디서 고려했냐면 혼합결합, 그러니까 배달대행 시장이나 공유주방 시장에 대한 혼합결합을 심사할 때 고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주 저는 이게 제가 오늘 제안하는 이 접근법을 아주 미리 선취하셔서 잘 하셨다고 봅니다.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고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교차시장적 요소 그 관련 시장과 다른 시장의 상호작용을 분석할 때 배달앱 시장에서의 공고한 지위가 배달 대행 시장이나 공유주방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주로 하시고, 반대쪽 이렇게 그 공유주방 시장이나 배달 대행 시장까지 이렇게 결합이 돼서의 까지 다 결합이 되면서 배달앱 시장의 지위가 강화되는 부분은 아주 간략하게만 터치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그리고 오디 모델 요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역시 관련 시장 외부를 좀 더 본격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공정위에서 아주 굉장히 아주 좋은 성과로 정보자산, 데이터를 수반하는 기업결합에 관한 기업결합 심사 기준의 새 조문을 아주 멋지게 적용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결합 당사회사들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가 결합됐을 때 얼마나 가공할 위력을 발휘할지 잘 분석을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쉬움을 갖는 거는 이제 쿠팡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쿠팡의 그 약진을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쿠팡이 가진 데이터, 그거는 음식 배달과 직접 관련이 없는 데이터예요. 그렇지만 그 데이터가 배달앱 시장에서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더 탐구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배달앱 시장 밖에 있는 데이터죠. 그런데 우리 공정위는 아주 잘 하신 편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위원회 페이스북과 왓츠앱 결합 사건 심사를 보면, 물론 플랫폼에 대한 기업 결합 심사 초기라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공정위 같은 그런 시각을 갖질 못했어요. 그래서 첫째, 데이터 통합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를 못했다고 보는데요. 페이스북이 이미 10억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왓츠앱이 6억 이용자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결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에 대해서 심사를 좀 했으면 했는데 유럽위원회가 심사를 좀 하다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의 자동 결합, 매칭이 불가능하다고 페이스북 직원이 한 말을 믿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시장조사, 설문조사할 때 그거 가능하다는 답들이 꽤 있었는데도 페이스북 직원 말을 믿고 더 이상 그 통합의 의미를 심사를 안 했는데, 나중에 왓츠앱 직원이 데이터 통합 가능하다고 나중에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허위 진술에 대해서 과징금을 매기고 했지만 이 결합 자체는 여전히 승인이 유효하다고 그래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그 데이터 통합을 심사할 때 이게 광고 시장에 미치는 효과만 심사를 한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은 광고를 했지만 왓츠앱은 광고를 안 했기 때문에 왓츠앱의 데이터는 광고와 무관한 데이터로 그냥 쉽게 제쳐놓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왓츠앱에 대해서 또 비평가들이 더 주목하는 부분은, 왓츠앱은 그냥 카카오톡이나 라인 같은 소통 위주의 그 앱이잖아요. 그리고 페이스북은 아주 그냥 완전히 만개한 그 SNS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왓츠앱이 페이스북처럼 SNS로 변신할까봐 미리 제거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유럽위원회는 그렇게 안 봤는데, 안 본 과정이 지금 보니까 SNS하고 단순한 소통 앱은 기능 효용 뭐 다 다르다. 현재만 봤어요. 그래서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 왓츠앱이 SNS를 변신할 가능성은 아예 심사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런 태도는 굉장히 좀 의외인 부분이 있는 게, 페이스북 왓츠앱 심결 한 달 뒤에 메드트로닉스하고 코비디엔의 결합을 유럽위원회가 경쟁 제한적인 걸로 판정을 했는데, 그때는 말이죠, 아직 시장에 들어오지 않은 연구개발 상태의 제품이 있었는데 이게 잠재적 경쟁 제품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이 결합은 그런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거라고 봤어요. 근데 이게 자세히 얘기하긴 그런데 굉장히 말하자면 발리킥 같은 고난도 저는 심사 기술이라고 봅니다. 보통은 대체 가능한 연구 개발 프로젝트들이 몇 개 있냐 보고, 이게 제거됐을 때 뭐 경쟁이 남냐 안 남냐 이런 거 보는데, 그런 거 안 보고 그냥 약물 용출 풍선이라는 개발 프로젝트만 딱 보고 이거 미래에 성공할 것 같은데 이걸 제거한 거야. 굉장히 고난도의 미래 예측을 했어요. 근데 페이스북 왓츠앱에서는 아예 안 들여다봤어요. 저는 이게 왓츠앱이 페이스북과 다른 시장에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에 집중하는 이 유럽위원회의 주의를 충분히 주목을 받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조금 길어졌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두 사건만 간단히 훑어봐도 플랫폼 산업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여러 시장에 진출했을 때 그 시장들이 따로따로 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다행히 서구의 학자들이지만 이런 플랫폼들의 독특한 행동 양식, 경영 전략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포위에 관한 문헌들이 나와 있고 생태계 경쟁에 대한 문헌들이 나와 있어요. 플랫폼 포위 자세하게 하기는 그렇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플랫폼 사업자가 한 시장에서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충성스러운 고객도 생기고 이용자 기반도 생기고 데이터도 생기고 노하우, 알고리즘 이런 게 생겨요. 근데 이런 요소들은 그대로 다른 시장에 옮겨서 또 성공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 시장에 있다가 의류 시장 갈 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공통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플랫폼이 검색 엔진 시장에 있다가 쇼핑 시장으로 갈 때는 공통 요소가 엄청 많아요. 게다가 그래서 내가 지금은 검색 엔진 시장에 있어도 지금 예컨대 내가 쇼핑 시장에도 진출하고 싶다 할 때 가능합니다. 특히 이 검색 엔진 시장의 서비스와 쇼핑 시장의 서비스를 번들, 결합해서 팔면은 아주 위협적이죠. 그래서 원래는 플랫폼이란 건 어느 시장에서 플랫폼 하나가 성공을 하면 벌써 규모의 경제, 양면에서 이중으로 작용하는 규모의 경제가 있어가지고 신규 진입이 들어오기가 원래는 어려워요. 근데 딴 시장에서 성공한 플랫폼은 이 플랫폼 포위 전략, 이걸 통해서 다른 시장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친경쟁이죠. 진입이 활발하니까. 근데 문제는 들어오면서
이 포위라는 용어를 쓴 것 자체가 반경쟁적 수단을 쓸 수 있어요. 특히 내가 지금 이미 지배하는 플랫폼, 주력 시장, 여기에 플랫폼과 내가 목표로 하는 시장, 공격 목표인 시장, 그 목표 시장의 플랫폼 사이에 수직적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쇼핑을 하려면 검색 엔진을 통해서 소비자가 접근을 한다. 이런 게 전형적인 경우죠. 그러면은 내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내 쇼핑이 잘 되도록 차별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우대를 할 수가 있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방해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 포위가 특히 가공할 만한 그런 측면이 뭐냐면, 내가 A라는 시장을 지배했는데 여기에 생산 요소와 이용자 기반을 이용해서 어떤 목표 시장을 들어갔다. 그러면 이 목표 시장에서 데이터를 얻어요. 그러면 원래 주력 시장의 서비스가 개선돼요. 그럼 주력 시장에서 돈을 더 잘 벌어요. 그러면 그 돈으로 목표 시장에서 공격적인 가격 전략을 택해요. 그러면은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주력 시장의 지배력을 목표 시장으로 전이할 뿐 아니라 전이 시장을 활용해서 주력 시장의 내 지위까지도 더 공고해집니다. 그게 이 포위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인데요. 그리고 이 플랫폼 포위를 하다 보면은, 여러 시장을 가다 보면요, 내가 여러 일련의 제품인 다 서비스가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들 간의 연계를 강화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 기술적으로 하는 거죠. 예컨대 뭐 대표적인 게 애플이죠. 맥 컴퓨터, 아이패드, 애플 워치, 뭐 이 사이에 연동성을 막 강화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 여기서 보다가 저기서 열고 뭐 에어드롭도 하고. 그러면 이게 단순히 그 개별 제품의 우열이 문제가 아니고 이 생태계 자체를 소비자가 추가적인 가치가 부과된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생태계 차원에서 경쟁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물론 내가 여러 제품을 거느린 생태계고 상대방은 한우물 파는 전문 사업자다. 전문 사업자가 잘하면 될 수도 있지만 이 생태계를 가진 플랫폼이 뭐 자기 우대를 할 수도 있고 방해 행위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나중에는 이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신규 진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물론 다른 생태계가 들어와서 하면 좋은데 이때도 필수 요소 같은 거를 이 지배적인 생태계가 장악하고 있으면 다른 생태계가 들어오는 것도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또 생태계가 반경쟁적인 거냐?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생태계는 소비자한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좋아하니까. 근데 그냥 소비자한테 잘해서 소비자가 좋아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이상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양면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시간을 제가 앞으로 얼마 더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10분.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이 뭐냐? 지금 일단 문제와 해결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플랫폼 포위 또는 생태계 경쟁에 관한 연구 성과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플랫폼 시장은 시장 하나만 보면 안 되겠구나, 옆에 시장들을 같이 봐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려줘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보냐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플랫폼 산업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플랫폼 사업자가 다른 시장을 넘보는 게 나쁜 거냐?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아주 신생 벤처 플랫폼들도 스타트업들도 서로 격려할 때 활발하게 시장을 넓혀가는 게 좋다라고 서로 응원을 해줘요. 플랫폼의 생리 자체가 그런 거고, 둘째, 플랫폼 산업은 급격한 기술 변화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타버스란 게 새로운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우동만 100년 만든다 이래가지고는 이 플랫폼 주도의 경제에서 융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 플랫폼 경제에서 잘 살려면 한 곳에 머무르지 말고 또 영역을 넓혀가는 이런 개척적인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2차 시장 접근법은 문제의 원천이 아니고 해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관련 시장이란 개념 자체가요. 미국의 그 수평적 합병 지침에서 처음 등장했지만 지금은 뭐 너무 공고한 확고한 툴로 자리 잡고 있잖아요. 아이디어는 엄청 심플합니다. 제품이 많아요. 사업자도 많아요. 근데 다 안 봐요. 아주 밀접한 대체제, 손님을 놓고 아주 정면으로 부딪히는 밀접한 대체제만 딱 걸러내는 겁니다. 약한 대체제 다 제외하고 보완제, 무관한 제품 다 제외해요. 그러니까 포커스가 딱 맞춰져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안에서 어떤 경쟁 제한이 있는지 효율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도구를 개발하기가 너무 쉬워졌던 거예요. 좁힘으로써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리가 전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똑같이 2차 시장 접근법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플랫폼이 관여하는 시장이 많아요. 게다가 아직은 진출 안 했지만 앞으로 진출할 수 있는 시장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를 봐야 되냐? 저는 마치 관련 시장 접근법, 전통적인 관련 시장이 말하자면 좀 밀접한 대체제에 집중한 것처럼 제2차 관련 시장 접근법은 관련 시장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관련 시장의 경쟁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장만 보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2차 관련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망망대해서 의지할 수 있는 일여 편주가 되겠다는 게 2차 관련 시장 접근법입니다. 2차 관련 시장 접근법이 골치 아픈 일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망망대해 배를 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시장 접근법은 시진함용에도 쓸 수 있는데 시진함용에도 관련 시장 말고 딴 시장을 함께 보는 법리들이 이미 있어요. 거래 거절, 끼어 팔기, 배타 조건 부거래, 가격 차별, 최근에는 이윤 합차까지. 근데 이게 다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관련 시장만 보는 거예요. 시진함용이란 건. 이렇게 확립된 법리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옆에 시장을 보는 거예요.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결합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업 결합의 경우에도 이제 그 2차 시장 접근법이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그 플랫폼의 양면을 하나의 시장으로 볼 거냐, 별개의 시장으로 볼 거냐. 하나의 시장으로 보면 장점이 플랫폼 양면 간의 상호작용을 보기가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플랫폼의 소비자 측면과 입점업체 측면이 다른 경쟁의 양상을 보일 때 이걸 놓칠 염려가 있고, 또 하나는
증명책임 문제인데요. 이게 원래 문제가 된 건 아멕스 사건에서 미국식 합리성의 원칙에 입각할 때 문제가 되긴 한 건데, 한쪽 면, 예컨대 뭐 음식점 측면에 수수료가 올라갔다. 그러면 그것만 관련 시장으로 보면은 심플한데, 소비자 측면도 합쳐서 하나의 시장으로 봐야 된다 하면서 양쪽 면에 일어나는 효과를 경쟁 당국이 종합적으로 증명하라 그러면 거의 불가능한 임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빠뜨렸지만 제가 보고서에는 들어있는데, 원래 플랫폼에 진출할 때요, 사업자들이 디바이드 앤 컨커 스트레치를 씁니다. 광고는 좀 나중에 하고 우선 이용자 쪽만 공략해가지고 이용자를 많이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고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 플랫폼의 한쪽 면에 경쟁 제한이 일어났을 때 다른 면에 어떤 이득으로 상쇄한다. 저는 반대입니다. 플랫폼은 항상 디바이드 앤 컨커 스트래티지를 써요. 그걸 막으려면 시장도 따로따로 봐야 된다는 게 제 제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양면을 그냥 따로 관련 시장으로 하면은 양면 간의 상호작용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보면 되지. 소비자 측면을 관련 시장으로 해도 입점업체 측면에서 미치는 뭐 반경쟁적 영향, 친경쟁적 영향 심사하면 되지. 근데 이게 말이에요. 경쟁 당국 내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미국같이 기업 결합을 행정판사 앞에서 설득해야 되는 경우에는 판사가 안 받아주면 다 헛거예요. 근데 판사님들은 이미 법에 확립된 법리인 관련시장 법리에 따라서 관련시장 밖의 거를 보는데 굉장히 주저하고 소극적입니다. 그래서 양면의 특성을 살리고 양면의 분리점령 전략을 대처하면서도 양면 간의 관계를 보는데 바로 2차 시장 접근법이 유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한 측면이 관련 시장, 거기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다른 측면이 2차 시장, 이렇게 해서 그래서 2차 시장의 그래서 2차 시장은 반드시 법원이 그걸 고려해야 되고요. 의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 시장은 경제학적 개념이 아니에요. 법적 개념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부 시장이 있으면 반드시 2차 시장으로 획정해야 되고 법적 의무가 있고 그 안에 있는 요소를 고려할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2차 시장의 친경쟁적, 반경쟁적 요소를 다 볼 수 있는데 증명 책임도 친경쟁적 요소는 피시민 쪽에서 결합 당사회사 쪽에서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게 하고 부정적인 측면은 경쟁 당국에서 추가로 증명할 수 있게 하면 가장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금요일에 경쟁 포럼에서 KDI 양용현 연구위원님의 발표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를 추가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박성찬 팀장님께서 아주 그냥 주말에 고생을 하셨는데요. 보람이 있습니다. 팀장님 감사드리고 그 고생하신 보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양 박사님은 완전 딴 각도에서 출발했어요. 공정위가 시장 획정에 큰 부담을 갖는다. 어떻게 부담을 덜어주냐. 특히 시장 획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그거를 기반으로 한 경쟁 제한의 입증이 다 허사가 된다. 어떻게 막냐. 이 관점에서 바로 순차적 시장 획정 제한이라는 걸 하셨어요. 뭐냐면 경쟁 당국은 단면 시장 획정하듯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시장 획정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사업자가 지배력이 있는 걸로, 그게 관련 시장이고 지배력이 있는 걸로 판정을 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른 면의 고객 눈치 보느라고 내가 마음대로 가면 못 올린다. 그러면 사업자가 그 반대쪽 측면의 얘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고려 못하고 제안한 건데
2차 시장 접근법을 하면 양면을 따로 봐서 양면의 특성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리점령 전략 다 대처하면서도 관련 시장 획정이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모든 수거가 허사가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제가 넣었고요. 자, 그래서 기존 법리에도 물론 그 기업 결합의 경우에도 뭐 수직형 결합 그러면 벌써 상류시장, 하류시장 고려하잖아요. 혼합형 결합은 제3의 시장도 고려해요. 그뿐 아니고 수평 결합에서도 상류시장 고려하기도 하고 또 효율해서 외부시장 미국 당국은 고려하기도 하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 법리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네, 기업 결합의 경우에도 기존 법리가 교차시장 효과를 고려하지만 이거 다 예외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플랫폼의 결합을 보면요, 한 시장만 보는 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 개를 꼭 봐야 돼요. 어느 게 문제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여러 개를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원칙적인 교차시장 효과 심사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바로 이 2차 시장 접근법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2차 시장 접근법 저 제안하면서도 야 이거 경쟁당국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이 앞섰는데 그래도 플랫폼 산업 자체가 우리가 교차시장적인 심사를 요구하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이거를 경감을 하는 거죠. 그 실무 부담을 경감하는데 일단 아까도 말했지만 뭐 소소한 영향 미치는 시장 다 제외하고 실질적인 영향 미치는 시장만 2차 시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2차 시장 접근법이 뭐 나중에 만개하면 막 그냥 미진출 시장도 막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초기니까 일단 이미 결합 당사회사가 진출한 시장부터 보자는 거예요. 결합 당사회사가 아직 진출하지 않은 시장은 필요하면 그건 뭐 예외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이걸로도 부족한 것 같아서 이렇게 관련 그 결합 당사회사들이 진출해 있는 시장들을 쭉 훑어볼 때 이 중에 2차 시장으로 될 만한 게 뭔지 어떻게 알아보는지 그 인상차기를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크게 2차 시장이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유형도 좀 분류를 해봤고요. 이거는 그 지금 아까 간략하게나마 소개한 플랫폼 4위나 생태계 경쟁에 관한 문헌들이 알려준 거를 정리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얼마든지 더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2차 시장의 어떤 특징 딱 요거 2차 시장 아니야 볼 수 있는 특징들 몇 개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거는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게 2차 시장 접근법이란 게 2차 시장을 획정하고 심사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죠. 제일 좋은 거야 공정거래법에 조문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런데 뭐 쉽진 않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입법자가 관심을 갖는다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관련 시장을 일정한 거래 분야라고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2차 시장은 연관 거래 분야 정도로 명명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연관 분야, 거래 분야란 전후의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의 경쟁 관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래 분야를 말한다. 이렇게 넣으면 좋은데 뭐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안 되면 일단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에라도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똑같이 연관 거래 분야란 이런 거래 분야를 말한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연관 분야로 획정되기 전에 아직은 긴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관련 시장 외부의 시장들을 훑어봐야 되니까 그걸 부를 때 외부 시장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용어 하나 더 추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제2차 관련 시장의 인상차기 요거를 좀 정리해서 판단 기준 규정도 신설하고 이러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요컨대는 게임 자체가 옛날에는 개인전이었다면 지금은 단체전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룰도 심판도 단체전에 맞게 변신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 뛰는 선수, 그 레인에서 뛰는 선수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관중석에 있거나 옆에 높이뛰기 하고 있는 선수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려면 포괄적인 관련시장 외부를 아주 그냥 원칙적으로 보는 그런 법리가 필요하고 바로 2차 시장 접근법이 그거를 추구하는 법리다. 이렇게 조금 시간이 초과했습니다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정토론인 이민호 변호사님과 민혜영 과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장법률사무소 이민호 변호사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민호입니다. 저는 토론문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기업 결합을 통해 여러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현상과 관련하여 전 세계적으로 기존의 기업 결합 심사 제도가 그러한 기업 결합의 경쟁 제한성을 심사하는 데 충분한지에 관해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기업 결합 심사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들이나 입법 동향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 비춰보면 이 플랫폼 사업자들 간의 기업 결합에 대하여 기존 방법론과 다른 이 새로운 방법론으로 제2차 관련시장 접근법의 활용을 모색하는 이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그 의미가 깊다고 할 것입니다. 이기종 교수님의 연구보고서를 읽고 새로운 관점에서 관련 쟁점들을 바라볼 기회를 갖게 되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이 플랫폼 사업자의 기업 결합에 대한 경쟁법의 대응 실패가 주로 관련 시장 내부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 법리의 한계 때문에 야기되었다고 판단하시고, 이 제2차 관련 시장을 획정하여 이를 기초로 경쟁 제한성과 효율성을 검토하면 플랫폼 사업자의 기업 결합이 가져오는 교차 시장적 효과를 충실히 심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존 방법하고의 차이는 이 법원 및 경쟁당국은 제1차 관련 시장에 대한 경쟁 분석에 있어서 제2차 관련 시장 내에 존재하는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도 심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했고요. 기존의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도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관련 시장 맥락에 더하여 복수의 시장을 고려하기도 하였지만 2차 시장 접근법은 플랫폼 사업자 간의 기업 결합에 있어서는 항상 이 2차 관련 시장을 획정할 필요가 있는지 먼저 검토하도록 하고, 2차 시장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시장 획정을 기초로 2차 시장과의 관련하에서 제1차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성과 효율성을 분석하도록 하는 접근법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방법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제2차 관련 시장 접근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1차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2차 관련 시장을 어떻게 특정해낼 수 있는지가 선결 과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발표자께서 적절히 제기하신 우려와 같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접근법이 실무상 수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집행상 부담을 발생시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2차 시장 접근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고서에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연구하신 이 딜리버리 히어로 SE의 우한 형제들 인수권과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권에서 제1차 관련 시장은 무엇이고 제2차 관련 시장을 어떻게 획정해서 교차 시장적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적정하였을 것인지 예시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2차 시장 접근법은 플랫폼의 경우에 각 면별로 별개의 시장을 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제하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미국 연방대법원의 아멕스 판결에서 이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좀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플랫폼의 관련 시장 획정에 대해서
이 단일 시장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아니면 복수 시장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그 견해의 일치가 있다고 보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싶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학설들이 제기되고 있고 논쟁이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도 심도 있는 연구와 집행 사례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련 시장을 획정하는 것은 이제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결국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 또는 지역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이제 선을 긋는 작업이라는 점이고 결국 그 사건에서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플랫폼 사업자 간의 기업 결합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네트워크 효과나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강면의 상호작용 등과 같은 이 플랫폼의 고유한 특성에 기반해서 그 경쟁 제한성과 효율성을 잘 포착해내는 것이 중요할 것인데요. 이 연구에서 2차 시장 접근법을 제안하신 것도 플랫폼의 특성에 맞춰서 강면의 상호작용을 충분히 고려하고 문제되는 관련 시장에 미치는 다른 시장의 친경쟁적인 또는 반경쟁적인 요소들을 면밀히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러한 통찰은 기존의 기업결합 심사 방법론에 따라서 경쟁 제한성과 효율성을 심사하는 경우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이 한 플랫폼으로부터 얻는 데이터를 지렛대로 삼아서 다른 플랫폼을 개선하거나 보다 우월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 소위 자기 강화적 데이터 순환 고리의 혜택을 받아 형성된 플랫폼 복합체는 벤처 투자가들이 경쟁적인 신규 진입에 투자할 동기를 감소시키고 소비자 선택을 감소시키며 유효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반면에 플랫폼 사업자가 포위 전략을 통하여 다수의 상이한 원천으로부터 최신의 데이터를 수집 결합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고차원적 프로파일을 만들어냄으로써 최선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적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효율성 증대 효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양자는 동전의 양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이걸 이제 경쟁 제한 효과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이제 제품 생태계 형성의 일환으로 기업 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경쟁 제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포괄적인 생태계 시장 자체를 제2차 관련 시장으로 획정할 것을 제안하셨는데 이 포괄적인 생태계 시장은 서로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과연 그 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획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연구는 최근 들어 화두가 되고 있는 플랫폼 사업자 간의 기업 결합을 보다 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론이 무엇인지를 새로운 각도에서 모색함으로써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플랫폼 사업자 간 기업 결합의 심사 방법론에 대해 활발한 후속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좋은 발표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민호 변호사님의 토론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 개선 정책관실 기업결합과 과장이신 민혜원 과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이기종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민호 변호사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실제로 이 플랫폼 기업들의 기업결합 그 특성을 반영해서 개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제 제가 좀 약간 그 프랙티컬한 쪽에서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2차 시장 접근법에 이제 이거를 이게 심사 기준의 뒤에 어떻게 반영할지까지 되게 자세하게 넣어주셨는데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보면은 크게 이제 그 시장 획정 방법이 두 가지로 좀 대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두 번째에서 네 번째, 그러니까 외부 시장에 존재하는 요소가 뭐 기업 결합의 경쟁 제한적 효과를 조장하는 경우라든지 신규 진입 및 진입 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또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경우, 이런 거는 이제 경쟁 제한성 여부라든지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의 판단에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외부 시장의 가격 및 수요가 관련 시장의 가격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양면 시장에서의 각 면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약간 다르게 생각이 되어서 이거를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외부 시장의 가격 및 수요가 관련 시장의 가격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그 양면 시장에서 일단 각 면으로 시장 획정을 하고, 한쪽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영향을 받는 쪽이 관련 시장에 영향을 주는 쪽이 이제 2차 시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양쪽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게 된다면 두 시장 다 이제 관련 시장이자 2차 시장이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 획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어떻게 시장 획정을 할지는 알겠는데, 이제 이 2차 시장 접근법이 기존의 시장 획정과 크게 다른 효과를 가져올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구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포커스 자체가 이제 시장 획정에 맞춰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시장 획정은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나아가서 경쟁 제한성이라든지 뭐 효율성 측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떻게 이거를 구체적으로 분석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뭐 연구를 더 하실 예정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에 저희가 뭐 단일 시장으로 획정을 하든 아니면은 그 각 면을 복수 시장으로 획정을 하든 간에 기존의 그 시장 획정하는 방법과 어떤 것이 달라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약간 아직은 제가 이거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불분명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2차 관련 시장이 이쪽 부분에서 이제 기존의 그 시장 접근법하고 시장 획정하는 방법하고 크게 어떤 그 메리트가 있으면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이제 2차 시장 접근법을 얘기해도 되지만,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다르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지금 나머지 뭐 경쟁 제한성 여부라던가 효율성 판단하는 그쪽 부분하고 떼어서 또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차피 두 개가 굉장히 이질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베이 지마켓 기업 결합권하고 딜리버리 히어로 기업 결합권에 대해서 이제 뭐 토론문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이제 발표에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냥 이제 뭐 이게 특별히 필요한 건 아닌데 제가 몇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획정 관련해서 이베이 지마켓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 측면하고 판매자 측면을 별도로 복수 시장 획정을 한 것은 맞고요. 근데 딜리버리 히어로권에서 이게 이제 복수 시장으로 획정을 했는지 단일 시장으로 획정했는지 저희가 뭐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획정했는지가 뭐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베이 지마켓 건은 2009년도에 의결서가 나온 건이고, 딜리버리 히어로 건은 이제 올해 초에 의결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도 더 지나서 이제 지금 심의를 하게 된 거고요. 사실 2009년에 이베이 지마켓 건 기업 결합 할 때는 양면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플랫폼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지기 전에 이제 양면 시장의 어떤 이론 같은 것들이 처음 알려지기 시작할 무렵의 그런 사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권 처리할 때는 이미 이제 양면 시장이라든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론적으로도 알려지고, 그래서 이제 경제 기법 같은 것도 분석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이제 좀 일반화됐다고 할까요? 그래서 많이 좀 의결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차이가 많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딜리버리 히어로 건에서는 저희가 이제 시장 획정에서 굉장히 힘을 많이 쏟았는데요. 일단은 뭐 기능 및 효용 측면에서 이것도 이제 뭐 소비자하고 음식점 양 측면을 다 봤습니다.
이제 뭐 다른 주문 수단과 특히 여기 전화 주문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주문 수단과의 차별성을 검토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또 음식점 측면에서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이제 배달앱 사업자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이런 거를 모두 검토한 다음에 이제 경제 분석으로 들어가서 임계 매출 감소 분석도 이제 소비자 음식점 측면 양쪽 다 하고 총 전환율 분석까지 다 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뭐 전화 주문이라든지 이런 다른 주문 방식을 제외하고 배달앱 시장으로 획정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거를 배달앱 시장으로 획정을 했고 이게 뭐 꼭 단위 시장이냐 아니면 복수 시장으로 획정한 거냐 이거는 사실은 이게 뭐 의결서를 읽어봐도 명확하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그 딜리버리 히어로권 같은 경우에는 이베이 지마켓하고 같이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여러 가지 그 분석 방법이나 이런 쪽에서도 훨씬 더 정치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베이 지마켓 건에서는 이제 저희가 경쟁 제한성이 뭐 그 딜리버리 히어로권과 비슷하냐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베이 지마켓 건에서는 일단 소비자 측면에서는 인터넷 쇼핑몰 시장으로 획정을 해서 이제 그 오픈마켓보다 더 넓게 시장 획정을 했기 때문에 소비자 측면에서는 경쟁 제한성이 추정도 되지 않았고 경쟁 제한성이 이제 없다고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판매자 측면에서 이제 오픈마켓 시장에서도 뭐 경쟁 제한성이 이제 그 점유율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있어 보이지만 결국 시장의 어떤 동태성이라던가 이제 신규 진입 가능성 인접 시장에서 이제 이 오픈 마켓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까지 다 검토를 해보면 이게 이제 경쟁 제한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행태적 조치로 나갔던 거고 딜리버리 히어로 건은 사실 이게 수평 결합에서 99% 이런 그 점유율이 나오는 것 자체는 사실 굉장히 그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보이고 이거를 이제 경쟁 제한성이 이제 완화되는 요인을 아무리 검토를 해도 그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이제 많이 낮아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이제 그 우아한 형제들하고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 코리아니고 요기요하고 배민이죠. 그러니까 이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서 이제 각자 영역을 구축했다. 그 다음에 이제 쿠팡이츠가 이제 오디 모델을 통해서 타시장 확장을 그 해나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적자를 감소하고서라도 이 모델을 밀어붙일 동기가 있었다. 또 이제 쿠팡은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이 접점을 뭐 이용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거를 이제 그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건 지적은 되게 타당한 지적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변명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모든 거를 다 이제 되게 철저하게 심사를 하면 좋겠지만 뭐 시간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제한이 있어서 다 검토하지는 못하고 이제 최선을 다했다. 근데 이런 것도 검토를 했으면 당연히 좋았겠죠. 그런 생각은 들고, 근데 그 지적은 되게 타당하시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그 2차 관련 시장 획정을 해야 꼭 이제 검토가 되는 것이냐.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제 물론 이제 뭐 관련 시장으로 획정하면 더 검토가 더 철저하게 되긴 하겠지만 지금 심사 기준으로 검토를 해도 사실은 어디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검토를 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반드시 양면 시장에서 2차 그 관련 시장 이 입법을 도입을 할 거냐 하고는 약간 또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나머지 그 경쟁 제한성하고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 플랫폼 기업 결합이 하도 이제 이슈가 되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제 이 플랫폼 기업 결합이 지금 이제 특히 우리나라 기업 결합 플랫폼 뭐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그 기업 결합의 특성이나 이런 것을 좀 검토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플랫폼 기업 결합의 그 형태가 이제 크게 그 인수회사가 자기 핵심 사업 분야의 지배력을 이제 피인수 기업이 활동하는 시장으로 전이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고, 이제 크게 플랫폼이 보유한 기존 서비스군에 이제 피인수 기업 서비스를 추가해서 플랫폼 생태계 자체 지배력을 강화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면 2차 그 관련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이 관련 시장하고 2차 시장을 획정해야 될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시장 획정이 아니고 실제로 이 경쟁 제한성이나 효율성 어떻게 평가할까, 이제 그거인데, 지금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같아서, 예, 그런 측면이 약간 이제 아쉽고요. 이제 뭐 교수님이 더 연구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경쟁 제한성, 효율성에 미친 효과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제 그 실질적인 영향을, 관련 시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게 이제 2차 관련 시장인데, 이 실질적인 영향이 무엇이냐, 결국은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지금 이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시장이 어딘지를 알아야 그 2차 관련 시장으로 획정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명확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예,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플랫폼 기업 결합이 사실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간이 심사로 끝나고요. 제가 이 특징을 좀 보면은 보통은 수평 결합이 잘 없고, 있더라도 점유율이 굉장히 미미해서 안전지대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그래서 수직 결합이나 이제 혼합 결합인데, 양쪽 모두 아니면은 적어도 한쪽이 안전지대에 들어가서, 이 안전지대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치를 하려면은 이 경쟁 제한 효과가 명확히 규명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제 어떤 조치를 하는데요. 이게 그 구체적으로 이 경쟁 제한성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그런 거는 사실 기업 결합에서는 이게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시진남용 행위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행위를 저희가 이제 조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랑 기업 결합 심사는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기업 결합 심사는 이제 미래에 일어날 어떤 남용 행위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데, 이게 심사 시점에서 이제 그 해당 기업 결합이 뭐 경쟁 제한적일지 촉진적일지, 뭐 또 경쟁 제한성이 얼마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예측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다면은 그 결합 심사를 통해서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 2차 관련 시장 그 획정하는 방법이 결국 플랫폼 기업 결합 심사에 반영이 되려면은 이제 그 시장 획정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경쟁 제한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더 이제 연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길어졌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그 기업 결합 심사는 이게 뒤에서 이제 다 끝나고 회고적으로 어떤 기업 결합 건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할 수는 있어요. 이제 뭐 미래 예측을 잘못했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심사 시점에 미래 예측에는 어차피 이제 한계가 있고, 특히 이제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식으로 변할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기업 결합은 개개의 기업 결합을 그때 그 시점에서 심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기업 결합의 어떤 누적적인 효과를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게 이제 뭐 이게 약간 이 범위를 넘어가는 내용이긴 한데, 심사 기준에 어떤 반영을 하고 그런 거로 이제 가능할까, 이제 어떤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뭐 이제 이거는 이 토론 주제랑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 그 시정 조치와 관련해서 이제 보다 유연한 방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이를 예로 이제 일본 공치위가 그 뭐 GHD 라인 그 기업 결합 심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결합을 승인하되
그 3년 동안의 시장 경쟁 상황에 대해서 이제 회사로부터 이제 보고를 받고 만약에 나중에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보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당연히 또 해당 기간 동안에 이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그런 문제가 또 있기는 한데 이 플랫폼 기업 결합 가지는 어떤 그 불확실성이나 이런 거를 판단을 했을 때는 이런 방법도 이제 활용 여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미래 예측에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인수 의도 같은 것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킬러 인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입증이 되게 필수적인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미국의 신결례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회사 내부 문서로 이제 인수 의도를 파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는 이제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어서 이것이 이제 용이하고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해서 이제 인수 의도를 입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보여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뭐 디스커버리 제도나 이런 거는 없는데 어쨌든 킬러 인수를 심사를 하고 이제 이것이 킬러 인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은 그 인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또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도 깊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기준 교수님께서 좀 간단하게 마무리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좋은 질문들이신데 제가 상당 부분을 최종 보고서로 미루고요. 그러나 오늘 질문해 주신 거에 가장 좀 중요한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결합 심사는 미래를 예측해야 됩니다. 불확실성이 큰데요. 게다가 킬러 인수합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뭐 연구개발도 다 안 끝나고 시장에서 연구개발이 성공해도 시장에서 성공할지 모를 사람이 어떻게 될지 이거를 예측을 해야 됩니다. 2중, 3중의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쟁 당국이. 그래서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좋은데 그거를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주식 투자를 해서 아마 부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그 방법, 우리가 미래 예측을 덜 틀릴 방법,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찾는 방법이 바로 방법의 하나가 2차 시장 접근법입니다. 막연하게 헤매지 말고 실질적인 영향이 있는 시장만 바라보자 이거고요. 말씀대로 실질적인 시장이 어딘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애매한 부분은 포기해야죠. 이 2차 시장 접근법이 자리를 잡으려면 상당한 우리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일단 명확한 곳만 2차 시장으로 해도 큰 성과라 진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민호 변호사님 질문에 답을 겸해서 예컨대 지금 배달의 민족 요기요 합병의 경우에 그 박은정, 곽기호 두 분은 뭐 그 전에 결합 전에 오픈마켓하고 막 제휴한 거 이런 것도 이제 플랫폼 제휴 흡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지만 우리는 오픈마켓이 어떻게 배달앱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까지는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업체들이 진출해 있는 시장, 이 배달앱 시장 외에 배달 대행 시장과 주방, 이 시장, 이 공유 주방 시장, 요것만이라도 보는 겁니다. 보면은 이 배달앱 시장은 99%인데 뭐 예컨대 배달 대행 시장은 뭐 한 20, 3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 이게 배달앱 시장하고 결합을 해버리면은 이게 굉장한 그 복합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보자는 거죠. 우리가 한 발씩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쟁 제한 효과. 예, 그게 관건이죠. 결국은 경쟁 제한 효과를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우리 공정위 같으면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혼합결합 보면서 배달앱 시장의 이런 공고한 지배력으로 인해서 배달대행 시장의 경쟁이 제한되고 거기서 뭐
자기 우대하고 그럴 가능성까지 고려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돼 있는 경우엔 괜찮아요. 근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또 법원에서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 이럴 때는 공정위가 2차 시장을 고려했을 때 법원이 그걸 받아주게끔 만드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2차 관련 시장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대로 이거는 플랫폼 기업 결합의 모든 것을 해결하는 처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경쟁 제한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찾아질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데 핵심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법원이 닫지 못하게 하는데 핵심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들어주시고 또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2021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학술연구지원사업 LEG 최종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